말고요. 화면 기록도 일단 시작했고요. 좀 처음부터 할 거 그랬네요. 일단 이 내용하고 뭐죠? 채팅은 나중에 텍스트로 받으면 되니까 네, 텍스트 그렇게 해도 될 끝나고 것 같아요. 나서 텍스트까지 다 받아가지고 못 오신 분들은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좀 많아진 관계로 일단 소외실도 좀 사용할 때는 하도록 할게요. 다시 파워포인트로 좀 넘어가서요. 일단 선생님들은 어쨌든 무언가 공동에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거죠. 프로젝트랑 좀 비슷하게 뭔가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거라고도 하셨고요. 일단 방금 영주쌤이 사회적 구성주의 이야기 하셨는데 협동학습의 이론적 배경은 구성주의가 맞습니다. 그럼 구성주의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구성을 해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주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주의에 반해서 나온 거기도 하고, 네, 자기 스스로 구성을 해 나가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삐아제랑 비고츠키로 이야기를 하죠. 중간에 제가 설명하다가 질문 있으시면 바로 끊으시면 됩니다. 늘 네. 그렇듯. 네.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 구성주의보다는 사회적 구성주의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양쪽의 장단점을 다 찾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성주의는 인간이 어떠한 지식을 능동적인, 스스로 구성해가는 능동적인 존재인데, 경험을 강조하고 어떤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한다. 그리고 협상은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그런데 그것을 함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협동의, 소통과 협업의 기회를 주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동학습의 운영 철학으로는 예전에 제가 토의 토론할 때 살짝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토의 할 때. 근데 이 멘트를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협동학습은 기법도 아니고 어떤 학급 경영 어떤 그런 기법,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업 경영 기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도 2011년, 12년 임용됐을 때부터 협동학습을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랄까요, 처음 시작은 다른 사람이 그때까지 다른 분이 이루어 놓은 그 협동학습 서적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사실 그 이후로 제가 추가로 PDC가 됐든 다양한 분야들을 연구를 해오면서 저만의 협동학습이 생겨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제가 교육활동을 하는 이 모든 생활지도가 됐든 학급 경영, 수업 경영 모든 분야에서 협동학습이라는 것이 하나의 철학으로서 그 새로운 시스템을, 저만의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는 오늘 협동학습의 철학이 어떤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서 현재 나의 교실에 학급 경영이나 수업 경영, 생활지도 모든 면에서 아이들을 협동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환경과 이런 것들을 구성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네 가지는, 요거 제가 예전에 토의 토론할 때 토의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다, 이런 협동학습의 철학을 비슷하게 좀 목적으로 하는 것이 토의가 아닐까, 이런 소개를 드린 적 있습니다.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혹시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신지, 그때 다 지금 오신 분들은 참여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혹시 제가 다시 보시면서 이 네 가지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이해 안 가시는 거? 긍정적 상호 의존. 아이들 사이에 꼭 수업 떠나서도 긍정적인 상호 의존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개인의 책무성이 분명히 강조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혼자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동등한 참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매 순간 개인의 책임에 따라서 동시다발적으로 한 사람도 쉬지 않고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이야기고 그렇게 진행되는 게 좋은데 네,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애들의 능력 차이도 있고 우리가 네네. 생각하는 협동학습은 이게 항상 모든 활동에서 아이들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그렇 아이들은 전체 과정을 하나로 생각해서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아이가 텍스트를 쓰고 이런 것들을 나눠서 아예 다 참여했다, 동등하게 참여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갭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보면. 음, 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그림을 그리고 다 같이 텍스트도 쓰고 뭐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아이들은 아예 텍스트는 너가 담당, 그림은 너가 담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행동을 나누어서 맡기도 하는데 함께 해야 될 때 아이들은 애시당초에 그렇게 나눠서 활동을 하니까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발생하긴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내용을 나누어서 또는 영역을 나누어서 이 역할 배분을 하는 것이 이 협동학습에서 말하는 진정한 협동일지 어쩔지 이런 고민들이 항상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내용 분배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형식이나 방식 이런 것들이고 저희가 사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개개인이 그 아이의 수준에서 각자의 수준과 역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 수 있도록 뭐랄까 시너지랄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실 그 안에서 부족한 아이들은 역할 분담을 해줘도 그걸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까지도 긍정적 상호조언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뭐 분위기나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서 그 영주쌤이 말하신 그런 부분도 어떤 이 협동학습이라는 전체의 한 부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영역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협동의 개념을 어디까지로 좀 이렇게 확장시켜서 볼 거냐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협동학습에서 고민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이 성장하길 바라고 이 아이도 뭐 좀 이게 능력이 느리게 발달하는 그런 아이들도 어느 정도 좀 발전되고 이렇기를 바라는데 항상 그 아이들은 뒤따라가잖아요. 앞서 나가지 못하고 뒤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과연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좀 되더라고요. 항상 그 아이가 습관이 돼요. 그냥 뒤따라가는 게. 항상 리드하는 아이들은 계속 리드를 하게 되고 네네. 뒤따라가는 아이들은 뒤따라가고 이러면서 과연 이 아이가 우리 손을 떠나서 앞으로 이게 참여는 하지만 이 아이가 정말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네. 지금 눈앞에서 협동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되는 거는 협동 능력 이전에 사실 원초적인 무언가를 길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명이 함께 모둠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사실 죽었다 깨나도 그 협동의 어떤 저희가 바라는 모습의 협동이나 역할 배분 이런 것들이 좀 되지 못하는 거죠. 동등한 참여가.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협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볼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 아이를 위한 협동이 아닐 것이냐, 이런 고민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도 이제 저희 반에 많죠.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어떠한 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아이들한테 표현할 때 특히 도움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뭐 4명 모둠이긴 하나 3 플러스 1 모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3명이 협업을 하고 한 명은 그 아이를 같이 함께 안고 가야 되는, 그러면서도 그 친구에게 협업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면서도 사실 그 딜레마인 부분이 좀 많은데 이 아이를 이제 그 3명의 아이들이 이 친구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죠. 마치 저희가 뭐 장애인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 특수학급, 통합학급에서 있는 이유가 그 장애 아이들 또한 우리랑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항상 저희가 그 눈에 보이는 소통과 협업에 성공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도 협동학습을 해내려면 어떠한 철학과 마음가짐으로 그런 팀들을 대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들도 이제 늘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생각을 안 할 수 없으면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또 이제 기법들 이런 것들이 좀 될 텐데요.
결국 협동학습 속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오늘은 선생님들이 많은 부분의 어떤 기법이나 제 경험, 노하우를 배워가시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떤 협동학습, 그러니까 이후로도 협동학습에 대한 개인적인 연구를 해나가실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 사실 그 정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시간도 네, 저희가 허락하는 만큼만 하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대화를 영주쌤하고 저하고 좀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야기들 상황이 하세요. 마이크가 좀 안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채팅이면 채팅, 네. 질문이면 질문. 재난 문자 오고 나서 소리가 아예 안 들려버렸어요. 아, 네. 그거 진동으로 바꾸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나갔다 네. 왔어요. 네, 재난 문자 오고 지웠는데 소리가 줌이 아예 다시 켜도 안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다시 너도 일어났어? 여울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목적은 선생님들께서 협동학습에 대해서 사실 많은 그 요새 특히 최근에 뭐죠? 임용이 되신 후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협동학습이 라떼만 하더라도 라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협동학습은 당연한 거였어요. 항상 그 기본적으로 협동학습이라는 단어는 교사로서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무언가였고,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뭐 지금 저희도 하지만 거꾸로실이랄지 뭐 PBL이랄지 많은 그 교수법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면서 협동학습에 대한 관심을 주기에 저희의 그 시간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협동학습하고 토익토론이나 이런 기본적인 저희가 원래 해왔던 이런 부분들, 수십 년 동안 연구되어 왔던 이런 분야들은 선생님들께서 사실 기본 자신의 어떤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지는 차원에서 반드시 밟고 넘어가야 될, 소화하고 넘어가야 될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오늘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로 선생님들께서 협동학습을 연구해 가시는 데 있어서 저는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연결점을 오늘 만들고 싶은 거죠. 제가 설정한 오늘의 목표는 그 정도까지예요. 반응 없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진행할게요. PPT 보고. 일단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늘 저희가 많이 해왔죠. 배움의 촉진자로서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요 멘트 제가 쓰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결국 이제 네네. 응? 아니요. 응?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써왔던 이런 멘트가 괜히 이제 이 멘트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제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협동학습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 철학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그런 글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은 교사가 아이들을 협동하게 어떻게 그 협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이런 문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교사가 할 일이라는 거죠. 단순히 협동이 들어간 수업을 디자인하고 운영하는 걸 넘어서서 모든 그 분야에서 이 우리 교실에 협동이라는 것이 넘쳐날 수 있도록 심리적 환경이랄지 물리적 환경이랄지 기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교사가 따로 이렇게 진행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협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교사가 할 일이 아닌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협동학습을 연구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자, 그렇다면 협동학습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까 초반에 협동학습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이야기 좀 하시면서 아이들의 더 나은 성장을, 개개인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협동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이 질문과 관련되어서 제가 이 순서로 좀 집어넣어 본 건데, 밑에 있는 내용은 일단 뭐 노란색 글씨는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을 배제시키는 상황,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을 배제하는 상황.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까요? 교실에서 많이 뭐 보기는 힘든 상황일까요? 안 봐야지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진행이 안 되고 모든 활동이 안 되니까 자기들 답답하니까 답답해서. 그런 상황이 가장 잘 벌어지는 경우는 못하는 학생들이 참여를 잘 안 했을 때죠. 맞아요. 잘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못하지만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에겐 되게 관대하게 잘 가르쳐 주려고 하거든요. 어느 네네. 정도 설명도 자기들도 잘하고 뭘 나서서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보면 모르겠어 도덕적으로 아이들이 좀 그래서 그렇기도 있지만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되게 열심히 잘 가르쳐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학생들이 막 마음대로 해버린다거나 활동을 안 한다거나 막 참여 안 하고 진짜 부리고 막 이렇게 되면 그때는 좀 배제시키는 경우들이 생겨나긴 하는데 저거는 잘하는 학생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못하는 학생과 같이 저는 항상 저희 교실에서는 그랬어요. 못하는 학생으로 인해서 잘하는 학생이 좀 배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럴 때는 그 두 친구들을 함께 데리고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정해서 이제 참여시키게 하고 그렇지도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친구가 저와 협동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못하는 학생은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 그리고 경우 이타적인 마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 사이에 이제 레포 형성이 사실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학습이나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한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아이들 간의 레포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되게 클 것이고 그다음에 결과주의가 아니라 이제 과정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인 건데 사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을 배제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못하는 것에 대한 이해, 공감적인 이해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못하는지 못할 수밖에 없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아이의 상황은 잘 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하는 혹시 뭐 그런 시도를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못하는 아이들을 그 아이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를 아이들이 차이를 저희가 마치 진짜 제가 아까 뭐 특수학급 비유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학습 장애, 학습 상처라고 부르기도 해요. 저희가 그죠? 학습 상처, 학습 장애 뭐 이런 것들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저희가 지도하지 않고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그 차이를 이해시킨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해하기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회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설득의 작업이 사실 저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과 못하는 학생들이 이제 같은 팀이 됐을 때 잘하는 학생들 따로 면담을 합니다. 따로 면담을 해서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은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친구가 이걸 못한다는 건 알지만 못해서 참여를 못한다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아요. 우리도 사실 저것도 못해? 막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면 당연히 더 그러겠죠.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만 따로 1대1 만남을 통해서 네가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걸 인지를 시켜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용 쌤이 말한 것처럼 설득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래도 좀 뭐 형이나 누나의 같은 마음으로 좀 돌봐줄 수 있도록 같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마이쮸 하나씩 주면서 이렇게 전 그런 작업합니다. 저는. 네네. 일단 이 정도 진행 넘어가 보고요. 그러니까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이들이 그 잘하는 아이가 배제를 시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어찌됐든 만족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제 그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반영을 좀 하는 편이에요. 아이들 지도하는데 사실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이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어느 정도 미성숙한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거의 맞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저희 교육활동 하는 데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학습 피라미드 아시죠?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린 네. 이유는 잘하는 학생이 결국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면 함께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어떤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배제시킴으로써 자기가 얻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아이가 이 아이와 함께함으로써 얻지 못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 이외에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자라는 아이들을 활용을 한다면, 협동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러니까 단순히 과제를 성공시키는 것만이 협동의 목적이 아니라 과제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진정한 협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결국 저희 선생님들 처음에 이야기하셨잖아요. 모두의 성장을 위한 거라고.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담임선생님이 주신 과제를 성공시키는 것이 성장은 아니잖아요, 곧.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 요지는 아이들의 어떤 욕구 충족의 개념에서, 성장에 대한 욕구 충족의 개념에서 보신다면 조금 다른 각도로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혹시 제 설명이 좀 추상적이고 철학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협동학습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뭐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뭐 어떤 과제나 지식 이런 것들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것도 있고. 요거는 선생님들 그 뭐죠? 그 블룸의 6단계 지휘 접근 종평 아시죠?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근데 그 블룸의 이제 지식 분류학이 워낙 목표 분류학이 너무 오래된 거라서 앤더슨의 신교육 목표 분류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보여드리면 인지 차원에서 기억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잘하는 아이들이 꼭 눈앞에 있는 과제를 성공해서 한다는 거는 이거죠. 과제를 성공함으로써 우리 팀이 무언가를 성공하고 잘 해냄으로써 얻는 무언가, 보상이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게 다른 팀과의 경쟁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협동학습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팀이 수행함으로써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비교하는 경쟁의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 협동학습의 사실 기본 또 원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잘하는 아이들은 그 다른 만족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떤 존중감, 어떤 명예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있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능력에 대한 그 만족 이런 부분들, 뭐 자기 반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6가지가 있는데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도 선생님들께서는 이거예요. 잘하는 아이들이 지금 눈앞에서 단순히 내용을 나누어 가지고 요약하고 내용 정리하고 조사하고 그것을 그냥 분배시키는 수준의 활동이라면 다른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주도해서 많은 것을 해버리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렇게 못 해봤던 아이들은 자기가 주도해서 리드를 해나가는 협업에 감히 본인이 나서서 참여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은 이런 거죠. 단순히 내용 분배식의 협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참여라는 것이요. n분의 1의 참여라고 보시는 것보다 각자의 능력치를 잘 발휘하는 어떤 시너지 차원에서의 참여라고 보시면 어떨까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잘하는 아이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다른 팀원들이 할 수 없는 분석이랄지 평가랄지 창안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역할을 제공을 하는 거고,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아이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어떤 그 사고와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역할 배분을 좀 나누어 바라보시면 어떨까? 이런 좀 이야기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거 처음 보시죠? 혹시 질문하셔도 되고요. 제 설명을 요청하셔도 되고요. 저거를 어떻게 해야 불칠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인식이 있을까요? 요 자료는 원래 뭐냐면요. 네. 선생님들이 다음번에 수업 디자인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2회기 남은 거. 근데 선생님들이 단위차시 수업을 설계하실 때 하나의 수업 활동을 디자인할 때 그 수업 활동 1, 2, 3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활동 1, 2, 3를 가지고 각각의 활동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느 수준까지를 보고자 하시는 건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저희가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은 사실 단위 수업 상황에서는 사고나 어떤 마음가짐 이런 부분의 성장이지 뭐 기능의 성장이지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사실적 지식을 많이 아느냐, 어떠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절차적 지식이라는 것이 기능 차원이에요. 기능 차원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느냐 또는 이거는 태도 차원도 관련이 있어요. 이 앤더슨의 분류에서는 지금 지기태라고 보셨을 때 사실하고 개념이 지식 부분인 거고요. 절차적 지식에 기능하고 태도가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적절한 절차를 사용할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준거에 대한 지식, 이 준거가 사실 태도적인 차원으로 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메타인지는 뭐 아실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늘 해왔던 지기태와 어떤 메타인지 이런 관점에서 보되 그 하나하나의 것을 기이적분평창이라는 6개의 또 인지과정 차원으로 나누면 저희가 아이들에게 한 가지 활동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차원이 24가지 차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늘 저희가 매번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수업 연구를 해도 진지하게 할 때는 내가 이 활동, 수업 디자인한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어떠한 사고 수준을 요구하는지를 사실 저희가 이걸 알고 저는 이걸 외웠거든요. 저도 그때 외우고 있는 것과 아닌 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요거는 저희 선생님들이 좀 생각하실 부분이 협동이라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협동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나누기 내용 분배식의 협동을 넘어선 협동이 가능하다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이상적인 협동을 그려보시고 아이들의 동등한 참여를 위해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어떤 그 시너지 차원에서의 협동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저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역할을 분배하고 참여하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떻게 서로의 능력의 다른 차이를 인정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공감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철학 하에, 기본 철학 하에 협동학습을 어떻게 시키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학급 경영하고 수업 경영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 파워포인트 좀 보실게요. 슬라이드 전체를 좀 보시고 이거 지금 슬라이드로 보이시죠? 바둑판? 네. 바둑판으로 보이시죠? 네. 일단 내용 구성이요. 협동학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거 연수 구성을 할 때 학급 경영 차원에서 그리고 학급 경영과 저는 이제 수업 경영 차원에서 지금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연수할 때. 선생님들이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오늘 학급 경영 차원에서 바라시는지 수업 경영 차원에서 바라시는지 요거를 좀 선택을 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뭘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라시는지. 저는 수업이 필요합니다. 네, 수업 한 표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수업 있죠. 수업 차원에서요. 먼저 다루고 시간이 되면 학급 경영으로 가는 걸로.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표 나왔는데 그걸로 진행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전화 좀 주세요. 여기 경비 선생님 제가 전화 못 드려서 저희 한 7시쯤 갈 거라고. 송승규 선생님 전화 있으십니까? 010-53-5363
맞아요. 2309. 저희 한 7시쯤. 네, 한솔 쌤도 한번 전화 좀 해주시고요. 왜냐면 우리가 더 늦게 나오면 본인이 또 전화를 해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네, 한 25분 정도에 쉬었다가 이따 다시 할게요. 일단 10분 정도 더 진행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수업 경영 차원에서 좀 진행을 하다가 선생님들께서 학급 경영 차원 가지고 궁금하신 건 혹시 질문이 나오면 해결을 해보고, 네, 요거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잡은 건 이거예요. 무임승차하고 보험 효과를. 네, 보험 효과는 그거죠. 아싸 봉 잡았다 할 때 이런 뭐 입금이들이나 어떤 리더들 이런 애들 한 명한테 묻어가는 무임승차지만 이제 보험 효과 비슷한 말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역할 배분은 PBL 연습 때 얼핏 들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배분을 하거든요. 협동학습 지금 정리된 서적들을 보면 입금이 기록이 나눔이 지킴이 말고도 뭐 칭찬이 뭐 다양한 이름으로 가능해요. 선생님들은 혹시 어떠신가요? 저는 입금이 기록이 나눔이 지킴이 요것들을 짜면서 2013년부터 요거 제대로 적용하면서 매 해마다 아이들이 뭔가 모둠을 합치는 그 순간부터 개인 책상에서 모둠 책상으로 바꾸는 그 순간부터 한 놈이라도 저는 뭔가를 안 하고 있는 게 사실 싫었어요.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역할 배분, 기능적인 협동이 맞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몸을 움직이는 단순한 기능이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했고 그 차원에서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좀 조절을 한 건데요. 네, 혹시 이 역할 배분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신지 물어봐 주시고 네, 그게 해결된 다음에 다음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학생들이 네. 기능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정작 해야 되는 활동을 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보고서를 만든다고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만들 때. 보고서를 만든다고 할 때 서로 맡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작성을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할래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기록이니까 너가 쓰는 건 너가 다 써.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킴이는 나는 준비한 거 다 끝났고 나는 시간 관리만 할래. 그리고 발표만 나눔이는 나는 내가 준비한 거는 요거 있으니까 쓰는 것을 기록이 네가 다 하고 나는 발표만 할게. 준비물 내가 다 갖고 올게. 그리고 나는 안 할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칼같이 역할을 나누려고 하는 아이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교실 안에서 사실 의도적으로 저희가 연출을 할 필요도 있는 거죠. 비교 상황인 건데 어떤 팀은 그런 팀이 있고요. 어떤 팀은 본인 할 거 하고 남는 어떤 자신의 여력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내할 때부터 이것이 그렇게 칼같이 나누어지는 역할이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일단 먼저 좀 더 이 부분을 더 신경 쓰는 차원인 거지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하고 난 뒤에는 다른 역할들을 좀 더 이렇게 함께 좀 보완할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이 저는 이제 3월부터 훈련을 시키는 것이 일주일이나 2주일마다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아요. 같은 한 팀이. 그래서 로테이션을 돌면서 이 4가지 역할을 모두 경험하게 하는 자연스럽게 이 4가지 역할 중에 하나라도 사실 비지 않아야지 진짜 좀 팀으로서 안정적인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좀 경험시키는 것이 필요한 거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칼같이 나누려고 하는 팀에 사실 불협화음이 더 분명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팀들이 성공적으로 뭔가를 매끄럽게 이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모델링을 이제 사용할 수 있죠. 모델링을 사용할 때 잘 되고 있는 시너지처럼 일을 하고 있는 서로를 보충해주고 이런 아이들 저는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 반 앞에 있는 공간 저 게시판 있죠? 느낌 욕구 게시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어떠한 이런 운영면에서의 역할 배분이 있다면 정말 물리적인 시간 차원에서도 동등하게 좀 뭔가를 움직이고 있는가
그렇게 하려면 어떤 친구의 역할을 누구에게 덜어서 주면 좋을까? 어떤 친구의 역할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더 분배하셔가지고 나눠보는 역할도 해보시면 좋고, 근데 그런 걸 함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좀 피드백을 받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하진 않은지, 누구에게 어떤 과한 역할이 있지는 않은지, 또 누구에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좀씩 여유가 생기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도 피드백 받으셔가지고, 또는 뭔가 새로운 어떤 역할을 본인들이 좀 아이들이 만들어내서 하는 게 있다면 그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 이런 것도 좀 추가되면 좋겠구나, 뭐 이런 부분들 좀 아이들하고 같이 성찰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러면서 협업할 수 있는 이 기능을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뽑아내시고 그걸 적절하게 네 사람에게 좀 분배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혹시 뭐 선생님들 오늘 마이크 다 사용이 안 되시는 겁니까? 사용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듣기만 하고 싶어서. 난 싫은데. 수동적으로. 다들 오늘 하루가 힘드셨나요? 급격히 변하고 있어서 대응하기가 바쁘네요. 아, 네. 일단 그러면 뭐 그래도 어쨌든 저 당황하지 않고 해볼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야 돼요. 그다음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왜 4명일까요? 이렇게 쉬운 질문하면 답을 하려나? 무임승차 방지? 아, 무임승차 방지도 있고 제가 책에서 봤던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건 이거예요. 이걸 서로 간에 어떤 그 동시다발적 상호작용 아까쯤에 작용 있었잖아요. 그걸 한다고 했을 때 4명 구조가 단 한 놈도 못 쉬어요. 서로 소통한다고 모았을 때 어깨짝, 얼굴짝, 대각선 어떤 식으로든 두 사람은 이제 소통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한 명이 전혀 말을 안 해버리거나 학습 상처가 있어서 자기 표현을 아예 안 하거나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죠. 그랬을 시에는 이제 뭐 3+1 체제로 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협동학습은 3명에서 4명 모둠까지는 괜찮은데 절대 5명은 구성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5명을 데리고 동등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 시스템을 그 소통 시스템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 경험상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일부러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죠. 따라서 만약에 9명이 선생님의 학급에 있다면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9명이다, 우리 반 애들이. 모둠을 어떻게 구성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333이요. 그렇죠. 333이에요. 근데 저도 4, 5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애매하게 막 10몇 명이나 20몇 명일 때 5명으로 하면 딱 25명이야. 그러면 4, 4, 4, 4, 4 5개 하고 5명 모둠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유혹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작년에 제가 25명, 26명 이래가지고 4명 모둠 4개 하고 3명 모둠 3개를 만들었거든요. 7모둠을 만들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모둠의 숫자를 줄이기보다 차라리 모든 아이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인원수를 3명에서 4명이라는 원칙을 어기지 않고 모둠 숫자를 늘려버리는 이게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5명 모둠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학생의 어떤 방치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마음 아파요. 눈에 걸리기도 하고 협업이 잘 안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은 것도 사실 5명 모둠이기도 하고요. 선생님 반에 혹시 애매한 숫자라면 차라리 저는 3명 모둠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4명보다 3명을 원래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자, 이 부분이 나와버리면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오늘은 패스를 할게요. 지금 선생님들이 뭐 프로젝트 이런 걸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요 부분은 패스를 하고요. 요거 정도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반은 이제 프로젝트 중심으로 많이 되다 보니 이제 팀 운영면 역할에서만 좀 설명을 드리면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진행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3월 달에 구성이 되었을 때 2주에 한 번씩
역할, 이끄미가 기록이가 되고 기록이가 나눔이 되고 역할을 로테이션으로 골고루 경험할 수 있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뭐 그런 의도적인 그런 역할 구분이 좀 필요하기도 한데, 전 그 의도 중에는 사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모든 4명의 아이들이 그 아까 제가 앞에 보여줬던 슬라이드 중에 하나에 우분투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사실 뭐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하나잖아요. 모두가 함께 가는, 뭐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시켰더니 한 명이 빨리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손잡고 달리더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랄지 아니면 3명이 함께, 우리나라 속담인가요? 3명이 함께 길을 걸어가면 그 3명 중에 한 사람은 나머지 2명의 스승인 분야가 분명히 있다. 뭐 이런 것처럼 그 아이가 장점을 보일 수 있는 그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저희의 역할이 이제 이런 거죠. 아무리 리더 역할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아이가 리딩을 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을 발굴해 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좀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끄미나 이런 역할 배분을 할 때요, 이끄미는 뭐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죽었다 깨나도 이런 활동 진행이나 속도 조절을 못하는 아이가 이끄미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의도적으로 이끄미 역할을 돌리기 때문에. 그럼 그랬을 때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미 이 아이는 이끄미 역할을 잘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러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이 이끄미들이 역할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손에 진짜 떠먹으면 되는 것처럼 쥐어줘야 되는 건데, 저는 이걸 사실 하기 위해서 이제 이끄미들만 따로 모아놓고 카톡방을 사용을 해서 할 일을 좀 세부적으로 그날 할 일 아침부터 좀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 뭐 어디에서 지금 이 교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복도 공간을 되게 잘 활용을 잘 많이 해요. 수시로 기록이들만 나와볼래? 이끄미들만 나와볼래? 그냥 진짜 이 아이가 1초만 지나면 까먹는 애가 아니라면 바로 들어가서 친구들한테 안내할 수 있을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할 일을 좀 주는 편이죠. 그러니까 교사의 어떤 촉진 행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 역할을 배분해 놓고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월, 4월부터 그래 나는 완벽한 협동학습의 어떤 역할 배분을 디자인했어. 그렇기 때문에 3월부터 4월부터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되게 이렇게 마음 내려놓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는데, 이런 거죠. 저를 떠날 때, 우리를 떠날 때 이 아이가 이 4가지 역할 중에 어느 정도 이 역할들을 소화하고 가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1월 돼가지고 그때 가서 이끌 역할을 할 줄 알게 된다면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저는 협동학습 지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역할 배분을 하는 이유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서 매끄럽게 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는 교사의 만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협동학습에서 역할을 분배하는 것은 교사가 원활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교사의 만족과 아이들 개개인의 팀의 어떤 성공과 만족, 이것이 사실 목적인 건 맞습니다만, 더 큰 교육적인 목적으로 보았을 때는 모든 아이들의 성장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1년 뒤에 그 아이가 이 역할들을 비로소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저희를 떠나간다면, 그게 저희는 협동학습 차원에서 성공한 게 아닐까요? 이 아이가 저희를 떠나고 나서 다음 해 또는 언젠가 어른이 되어서, 팀으로서 협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때 그 선생님한테 배웠었지. 이렇게 그때는 못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겠어. 요런 어떤 씨앗을 심어주는 게 저희의 교육 철학이, 협동학습 철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좀 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협동학습에 더디더라도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협동학습 이 역할을 몸에 습관화 들여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수업 경영이나 학급 경영을 이제 고민하시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 나누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잠시 보류하시고 일단 쉬었다가 네, 와서 대화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5시 40분에 시작해서 6시 반에 딱 끝내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그럼 네. 가능하시다면 네. 선생님들 대화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렵네. 근데. 그러니까요, 그 어려운 부분 맞아요. 철학이라고 저는 이제 처음부터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일단 쉬시죠. 네.
아직 연락이 안 오셨나? 자, 선생님들 시작할게요. 정말 딱 올리네. 근데 왜 옆반에서 하는 거야? 우리 여기서 좀 대화하면서 하면 안 돼? 아, 시원해지면 온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들 출첵하세요. 예, 왔습니다. 집에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가고 계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출첵입니다. 아, 나 영주 쌤 출첵하는 게 더 웃겨 지금. 지금 뭐 여울이 한이하고 놀고 있대요. 아, 오늘 한이도 미용하고 오고 여울이 한이랑 있고 간혹 이제 절 부르고 있고 뭐 이러죠. 엄마 찾아요 이제. 그 뒷배경 진짜 좋네. 영주쌤 뒷배경. 저 배경 원래 이건 어떠십니까 이거? 아, 너 좋네. 너 좋아, 너 좋아. 이거 어디 있었지? 잠깐만. 화면 공유였나요? 화면 아닌데. 비디오 중지에 보면 오른쪽 그 이렇게 위로 올라간 반응? 여기 아닌데? 와온 해변이에요 선생님. 아, 선생님이 찍은 사진으로 지금 하신 거구나. 네네 이거 내가 찍은 사진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탭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가 그게 없어. 그 설정하는 게 안 나와요. 나 아까 배웠는데 못 찾겠다. 아무튼 진행할게요. 예. 더보기 하시면 돼요, 선생님. 더보기. 더보기 가서 태블릿. 회의 설정에 가서 아, 더보기. 태블릿이나 모바일에서 아, 근데 거기 가도 뭐 별게 없어요. 그런 건 없어. 더보기. 왜 나 소외실밖에 안 뜨죠? 그러니까 용쌤은 PC 아니에요? PC잖아. 주영쌤은 비디오 음소거 왼쪽에 보면 음소거하고 아, 비디오 있잖아요. 맞아. 거기에서 여기였군요. 비디오 특별한 필터 그 선택. 있는 거. 아, 네네. 오케이. 해봐야지. 그니까. 애들한테 보여줘야겠다. 해봐야지. 근데 이걸 아. 아까 제가 왜 보여줬냐면 이 비디오 필터 이거 할 때 여자애들이 잘 막 안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 예, 저도 집에서 애들이 화면을 안 트는 이유가 집 보여주기 싫어서 안 트는 것 같더라고. 좋네요. 네, 선글라스 이런 거 끼워주고. 애들도 아침에 정 힘들다 그럼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좋네.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접속하라고 그러니까, 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아니 이게 탭에서 이걸 할 수 있는지 그게 문제네. 메뉴가 있는데 잘 안 돼요. 업데이트 안 했나? 업데이트를 안 했나? 모르겠다. 이건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그쵸? 딱히 없는데.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뭔가 눌러도 시작이 안 돼. 그 무임승차 지도 이야기도 조금만 더 해보면은요. 일단 뒤에서 제가 협동구조학습이라는 걸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건데 그냥 제가 뭐 메모하듯이 적어본 거예요. 저는 이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역할 배분도 좀 많이 고심을 하는 편이고 팀 구성할 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 교우관계랑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네, 이따가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보고 일단 이런 거죠. 협동구조학습이라는 것들도 사실 무임승차가 되지 않도록 동등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어떤 수업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료 피드백 형성평가 뭐 이런 것들이 자신의 어떤 역할이랄지 평상시에 협력을 하면서 어떤 친구가 좀 많이 저희가 그 배움 지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 많이 쓰는 거 있죠.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잘 도와주니까 함께 공부하고 싶은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성향 그런 친구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면서 모델링 시켜주는 것도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팀 성찰이랄지 반성 또는 초반에 팀 세우기 차원에서의 팀 서약 정하기 팀의 어떤 약속 뭐 이런 것들을 예방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임승차 또한 문제 상황이잖아요.
그럼 제가 늘 말하듯이 문제 상황이라는 것은 예방하거나 아니면 사후 대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사후 대처라고 본다면 저희 반에서 해결하는 어떤 충돌 문제 해결 시스템 있는 거 아시죠? 하신 분들은? 네,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급 토의 상황으로 넘어가서 뭐 경쟁과 처벌 없는 학급을 만드는 토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사회적 기술로 개발해서 연결을 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예방과 사후 대처 차원에서 똑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모든 상황에서 협동하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 또한 문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후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싸움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거는 아까 그 내용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인 거죠. 신교육 목표 분류학이나 이런 또래교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아이들이 저는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저희가 초등교육을 통해서 키워줘야 되는 것은 기초기본학습훈련이나 이런 것들 넘어서서 자존감을 형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랬을 때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자아 효능감,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휘했을 때 오는 것들도 있고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 안에 많은 개념이 들어있는 부분인데 사실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자존감에 포함되는 더 하위 영역의 어떤 역량이라고 보았을 때 아이들이 이런 남을 가르쳐주는 경험이랄지 또래교사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고 수준, 그 아이가 현재로는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에서 만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단순히 어떤 리더 역할을 하는 이걸 떠나서 진짜 수준 높은 아이들 있잖아요. 정말 뛰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정말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아이들에게 교사를 오히려 얘네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가끔 교사를 잡아먹는 애들도 있잖아요. 능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질문해가지고 선생님들 모른다고 뭐 이렇게 선생님을 괴롭히는 아이들, 못된 아이들, 영악한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을 대처하는 저희의 능력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요런 다양한 사고 수준에서 그 아이가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면 사실 그 아이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런 차원에서 아이의 능력치에 어떤 수준에 맞게끔 역할을 부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못하는 아이들 차원에서도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역할을 단순화시키라는 건 제가 저학년 하면서 좀 터득했던 노하우인데요. 사회적 기술 센터 이야기 드릴 때에도 이제 근데 궁금한 게 여기서 사회적 기술 센터를 모르는 분 계신가요? 잠깐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 기술 센터를 모르시는 분? 다 아시는 걸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기술에서 제가 단계적으로 절차적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지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역할을 대단히 눈에 보이도록 좀 단순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뭐 해라 라고 하면 절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절차화시켜서 쪼개주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기도 하죠. 그리고 역할 로테이션, 요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다양한 어떤 모든 역할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리를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역할 세우기라는 것은요, 교사가 제시한 그 역할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찾아보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역할을 반영해서 팀의 어떤 운영면의 역할을 다시 좀 디자인을 한달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자존감은 설명을 드렸고요. 완성의 경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었든 제가 프로젝트 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협동학습 때부터 다져온 생각인데 수준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 아이가 완주하게끔 저희가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완성의 경험. 한 번도 이런 아이들은 보통 끝맺음을 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의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저는
발표랄지 어떤 쓰기랄지 보통 이런 경우는 수행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어떠한 수행 과제를 주었을 때 완주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런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이디어가 없어요. 아이디어가 없고 남이 한 걸 따라하는 건 그래도 잘하거든요. 그거 따라하는 거는 하고 나서 그 이상을 저희가 요구할 때 자기 것을 창안하게 하면, 창조하게 하면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떤 지지하거나 평가하거나 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 아이가 참여했다라는 마음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그 아이들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조금이라도 생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표현을 전혀 안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어제보다 좀 더 나아졌음을 저희는 잡아서 그 친구들을 칭찬해주고 또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거봐 할 수 있지 않느냐 다음에 또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래퍼가 형성되고 저는 이 부분을 1년간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쓰는 게 사실 패스제도 저희 반에서 소개시켜 드린 적 있죠. 발표할 거리가 없을 때 패스하고 보충하는 다른 친구들이 의견 준 것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되돌리거나 그 사이에 자신만의 생각을 생각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데 사실 그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자기 표현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이 언어 표현하는 것이 사실 가장 쉽죠. 못하는 아이들이 글로 쓰는 것보다는 말로 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참여시켜주고 수행하는 성공의 경험을 주시면 이 아이들이 그래 해볼까? 요거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이 전 조금씩 생긴다고 보아요. 그래서 저는 패스제도 이것도 대단히 추천을 하는 좀 방법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좀 혹시 고민이 있으시거나 대화를 좀 생각을 나눠보실 것들이 있을까요?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 소극적인 아이들.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그동안 했던 이야기 여러 가지로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협동학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이제 제가 질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질문이 협동을 낳는 건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질문을 통해 저희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니까요. 지적으로 움직이게 하든 기능적으로 움직이게 하든 태도적으로 움직이게 하든 저희는 사실 자기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든지 남을 움직이게 하든지 질문을 통해서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질문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어떤 질문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CPD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접 발달 영역. 아이들 간에 서로 하부르타를 나누듯이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또 시작이라고 봐요. 그리고 질문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어떤 질문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단순히 단어 뜻을 물어보는 건 그것마저도 사실 가치 있는 질문이라는 걸 좀 훈련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하브루타 질문 게시판 요거를 안 보여드린 분은 없기 때문에 그 정말 사실 확인 질문, 단어의 뜻, 육하원칙 이런 곳에서부터 학년초부터 꾸준히 어떤 질문 역량을 쌓아 가신다면 그것으로부터 촉발되는 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처음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정보의 갭이 질문이라는 거는 정보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질문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가 많다는 거고요. 질문이 있다는 거는 갖고 싶은 정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과제 차원에서도 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서로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 능력의 이 갭, 차이가 오히려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상황을 좀 연출을 해주시고 그 질문을 통해서 소통과 협업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협동을 하게 만드시려면 소통하게 만드시려면 먼저 질문부터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반에 어떤 질문이 있는 그 원칙 있잖아요. 요거는 오늘은 안 하고 넘어가고요. 네, 혹시 궁금하신 분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해드리도록, 따로 물어보신다면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아이들 서로 소통하게 하고, 즉 이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정리한 비판적 사고력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뭐야?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소통 다음에 협업, 그리고 창의성 순으로 제가 포시를 정리를 했는데요. 요 순서로 정리한 이유가 있는 거죠. 질문이 먼저 소통을 만들고 소통을 통해 협업이 일어나고 그러한 소통과 협업 속에서 총체적인 어떤 창의적인 사고가 발현이 된다. 여기 포시, 여기서 말하는 미래학습 역량은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집단 창의성이라고 하죠. 저희가 사실 예전에 많이 나왔던 말들 중에 창의인성 교육이라는 말 대단히 많이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 창의인성 교육이 결국 집단 지성, 집단 창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내는 것이 결국 이 포시가 두루 길러진 학생들 간의 협동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 그 집단 창의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요거 경청과 관련해서는 네, 제가 피폭력대화에서 배운 방법인데 이 부분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경청하는 아이들. 아시죠? 경청 안 하는 아이들이 하는 응? 아이들이. 경청하도록 하는 훈련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상황에서 써보시라는 거죠. 저거 아니에요? 예. 저걸 사용하는 건데, 네네. 이거 선생님들하고 했었나요? 경험을? 설명은 했던 적이 있지만. No.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안 했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네. 안 한 것 같아요. 설명드릴게요. 네,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피폭력대화 수업에서 제가 배운 방법인데 일단 그 질문하고 소통하고 협업이 되려면 일단 들어야 되잖아요. 아이들끼리. 그래서 들어야 되는데 듣는 아이들로 훈련시키는 그 수업 활동이 이 일단 무시하기, 되돌리기, 반영하기는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무시하는 거는 들어놓고도 이제 무시하는 겁니다. 되돌리기라는 것은 그 분들이 피폭력대화 선생님들이 쓰시는 방법이었는데 자신의 언어로 해석 풀이해서 나의 언어로 설명하는 게 되돌리기. 반영하기를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반영하기는 그 사람이 한 말을 네, 거의 진짜 무리해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끔 다시 재생하는 게 반영하기로 좀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해석한 대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조금 표현이 그분들이 만든 표현이라 반영한다는 게 좀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다음 단계가 자신의 언어로 되돌리는 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는 대로 그냥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반영하는 것이 아예 그 친구의 생각을 거의 그대로 되돌리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느낌 욕구 자석 게시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일단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또래 상담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3월달에 학급경영 차원에서 요거를 좀 하는데요. 꼭 이 또래 상담 역량을 아니더라도 이렇게 경청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으로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일단 저는 그때 16명이어가지고 이렇게 원 2개, 네, 물레방아 토론, 선풍기 토론이라고 토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로테이션 시키면서 좀 짝을 바꿔가면서 활동을 했는데요. 요거 활동을 하실 때 첫 번째는 무시하기부터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활동 무시하기 보이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시를 당해도 괜찮은 주제를 줍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 이런 쉬운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한 1분 동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설명을 시킵니다. 그냥 정말 네 잡담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무시를 한다는 것에 행동을 아이들로부터 좀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무시하는 행동이 뭘까? 그러면 딴청을 피워요. 이 친구가 말하는데 다른 사람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아니면 노래를 흥얼거려요. 다양하게 애들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재미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자극해 주셔야 아이들 간 좀 다툼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쉬운 주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사진 보이시다시피 느낌 그 자석에서 게시판에서 이런 감정들을 아이들이 도출을 하더라고요. 내가 1분 동안 뭐라고 말을 했는데 친구가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감정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나에게 이러한 욕구,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뭐 나눔, 이해, 존중, 소통, 뭐 이러한 욕구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은 아이들 지금 제가 또래 상담 지도할 때 수첩 하나씩 사준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수첩이거든요. 그 수첩을 가지고 경청한다는 건 무엇일까? 라면 이제 아이들 나름대로 뭐 끄덕인다, 어쩐다, 반응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기록까지 좀 강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하게 합니다. 이제는 좀 더 좀 진지한 주제랄지 이런 것들을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으로도 많이 하는 내가 어떤 내가 바라는 친구의 모습 또는 나는 서로 좋아하는 친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분만큼은 좀 건드리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또는 나의 취미생활 약간 이런 것들 있죠. 아이들의 자신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아이들에게 되돌리기 기법을 써보라고 합니다. 그럼 되돌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절대 기억을 못해요. 1분 동안 친구가 이야기한 걸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기억을 못함으로 기록하자라는 말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하고 나서 이 친구가 발표가 끝나면 이제 기록한 친구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먼저 1차적으로는 저는 반영하기를 도전을 시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는지 거의 진짜 100%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재생할 수 있도록 일단 설명을 해보라고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언어로 되돌리기를 하라. 저는 이렇게 아이들 차원에서도 듣기 지도를 위해서 무시하기와 되돌리기와 반영하기라는 이 레벨을 좀 달리 적용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게 한번 용어가 지도가 되고 나면 일상 수업 상황에서도 듣지 않은 아이들에게 되돌려 볼래? 반영해 볼래? 너는 그 둘 다 안 했다면 그 친구를 무시한 거야. 그 친구를 좀 존중해 줄래? 이런 지도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경청 훈련을 통해서 한 차례만 가지고 이게 경청 훈련이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차시를 통해서 지도가 되고 이후의 수업에서 그 용어를 쓸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경청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느꼈던 감정을 나누어 보고 그 다음에 욕구를 이런 욕구를 이제 또 계속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대화를 나누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당연히 성찰이 꼭 들어가야 되죠. 이런 활동을 하고 나면. 이제 제 8기 2년 전 제자들이 적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혹시 이 활동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경청 훈련 관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이라고. 나 이거 뭐 혼자 영상 찍는 느낌이에요? 네. 이제 능력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뭐냐면 잘하든 못하든 좀 약간 고집대로만 하는 아이들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학습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나 이런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아닐까 이런 것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 이제 피폭력 대화나 이런 PDC, 어울림 프로젝트, 어울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이유가 이런 아이들을 수업 속에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여기 전문가들 두 분 계시지만 어울림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꼭 선생님들의 어떤 학급 적응활동 이런 부분에 같이 반영하셔가지고 1년 단위에 국어교과나 도덕교과 시수 좀 확보하셔가지고 창체가 안 나오잖아요. 창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울림 프로그램 하려면 교육부에서도 이야기 하잖아요. 교육과정 재구성 통해서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11시간 이상 반영하라고. 근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사실 많이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꼭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셔서 이런
공감, 레포, 아이들의 상처를 좀 잡아낼 수 있는 부분, 경청훈련 이런 것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금 공동체 역량 신장 PBL이라고 좀 되어 있듯이 좀 뒤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이들의 어떤 학급 경영이나 관계, 역량 이런 것들을 고려한 프로젝트 교육과정 재구성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협동학습 수업 디자인 측면은 오늘 다루기가 힘들고요. 요거는 다음번에 수업 디자인을 할 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구조학습에 대해서 좀 설명을 어디 갔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는 네, 처음 보신 분 계실까요? 협동구조학습이라 해서 요런 거 제가 추천드렸던 뭐죠? 살아있는 협동학습 이상우 선생님이 쓰신 그 책을 보면 뒤에 협동구조학습 40선이라고 있어요. 40개. 그럼 제가 지금 저거 보시면 40개가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돌아가며 말하기 1개, 돌아가며 쓰기 1개, 돌아가며 읽기 1개 이렇게 보면 저도 한 20개 정도는 넘을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저도 40개까지는 안 써요. 쓰지도 못하고 못 써요. 근데 제가 쓰려고 좀 노력을 해봤고 수업에 평상시에 디자인을 해보고 그 결과 요건 이제 입에 붙어가지고 안 보고도 이제 수업 평상시 운영하거나 수업 디자인할 때 이제 사용하는 용어들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 공유할 때 쓸 수 있는 구조학습, 배움을 점검할 때 쓸 수 있는 구조학습, 아이디어를 발산할 때 쓰는 거, 의사결정할 때 쓰는 거 이런 식으로 좀 구조학습을 40가지 중에 좀 제가 자주 쓰고 싶은 것만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이건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저도 이제 이것만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꼭 그 책 사셔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그 40선, 40가지 협동 구조학습을 좀 각각의 선생님들의 수업 디자인 하실 때 좀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보시기만 해도 이게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돌아가며 말하기 쓰기 읽기 이거는 뭔지 아시잖아요. 보면 수업 상황에서 이게 연출이 되죠. 돌려가며 쓰기는 뭐죠? 아, 이거 질문하면 안 되는 연수죠? 죄송합니다. 자료를 이제 책을 돌리는 활동지나 이런 것들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 복습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건데 돌려가면서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쓰기 읽기 이런 부분들 이런 거. 그다음 번갈아가며 하는 것은 짝 활동이에요. 어깨짝으로 이제 앉았을 때 어깨짝끼리 보통 수학 수업이랄지 저학년 수업에서 많이 쓰이는 게 번갈아하죠. 그런데 이제 고학년에서도 4명의 협동을 먼저 지도하시기 전에 2명의 협동을 지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가지고 또래교사 이런 또래 가르치기 이런 것들을 훈련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저도 번갈아 가면서 하는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동시다발 쓰기 읽기 이런 거는 저랑 같이 활동하셔서 아시잖아요. 다 같이 쉬지 않고 하는 거. 네. 그럼 이제 동시다발 읽기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모든별로 지도하는 걸 수도 있어요. 모든별로 자기들 그 맡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시다발 읽기 그냥 각자 모든별로 알아서 이제 동시다발 읽기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걸 지금 앞에 기본 구조학습 몇 개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 기본 구조학습 먼저 선생님들 입에 완전히 붙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2명, 3명, 4명이 앉아있을 때 이 아이들이 한 놈도 쉬지 않고 협동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구조, 즉 아이들의 어떤 움직임을 운영하는, 활동을 운영하는, 그래서 저는 이 협동 구조학습을 아이들 참여형 그 수업 활동, 참여형 활동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운영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뭐 보석 맵이 됐든 마인드 맵이 됐든 뭐 어떤 기본 활동이 있다고 했을 때 활동지, 그냥 뭐 활동지 하나를 주더라도 그냥 개인이 혼자 풀게 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걸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서로 점검하게 하거나 협력하게 하거나 아이디어를 얻게 하거나 검토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기본 구조학습을 꼭 곁들여 가지고 수업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다양한 구조학습을 좀 선생님들이 융합해서 한 가지의 활동에 하나의 협동학습이 들어가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걸 오랫동안 쌓아 나가시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피드백 차원으로 협동구조학습이 쓰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1모듬하고 2모듬이 제대로 지금 못해요. 그러면 저희가 피드백 상황에서 3, 4, 5, 6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모듬만 조금 약간 뭔가 서로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결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1모듬, 2모듬만 둘가고 둘남기로 합쳐버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 3, 4, 5, 6은 자기들이 하던 대로 그 안에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들 학급에 여러 개의 모둠이 있을 것인데 제가 개인과 모둠의 학습 속도차를 달리 인정하고 그걸 존중하는 방식의 수업을 운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 구조학습만 달리 주더라도 그 모둠마다 다른 걸 시킬 수 있는 거죠. 피드백이 필요한 아이들끼리는 서로 간에 어떤 갤러리 워크를 좀 짧게 만든 둘가고 둘남기 구조를 적용한달지 아니면 다른 모둠끼리는 그냥 자기 개인 모둠 활동으로 시킬 때 모둠 안에서 서로 돌려가며 읽고 피드백 주기 뭐 이런 거 활동을 시킨달지 그 기본 구조학습을 다양하게 결합하셔가지고 모둠별로 달리 좀 적용을 하시는 훈련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시작은 모든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들이 처음 수업 활동을 디자인하실 때 이 A라는 활동을 이 소문자 A, 그러니까 동시다발 쓰기로 진행을 해야지. A라는 활동을 동시다발 쓰기로 했다가 짝점검을 시켰다가 얼굴짝이랑 이렇게 바꿔가지고 좀 피드백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디자인하신 어떤 그런 기본 구조학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가 보면 아이들마다 속도 차이랄지 능력 차이, 결과물에 이런 차이가 보였을 때 이 기본 구조학습을 조금만 적용을 하면 다양한 피드백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피드백이라는 것은 교사가 주는 피드백을 넘어서서 아이들 간의 또래 간에 소통하고 협업하는 피드백이 되게 유효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결국 비계잖아요. 아이들만의 어떤 비슷한 그 발달 수준에 있는 아이들끼리 주는 피드백이 좋으니까. 제가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기본 구조학습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잠깐만요. 이 질문이 하나 있었네요. 경청 수업 한 거 블로그에 있습니다. 옛날 기록이라서. 기본 구조학습 오늘은 이것만 소개해드리고 그 뒤로는 안 넘어갈 거예요. 어차피 선생님들이 직접 공부하시고 써보셔야 되는 거지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이렇게 요것만 보여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 선생님들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둠별로 모둠 1번 저희 반에는 좌표가 있다 그랬죠? 모둠 자리마다 모둠별 1번이 다 일어서서 1번들이 돌아가면서 또는 모둠 안에서 1모둠이 일어나서 번호 순으로 라고 하면 1모둠 안에서 1번, 입금이 2번 이렇게 자리가 있기 때문에 1, 2, 3, 4 순으로 또는 반 역순으로 또는 모둠 간에 모둠별 발표를 할 때도 6모둠부터 번호 순으로 6, 5, 4, 3, 2, 1, 1, 2, 3, 4, 5, 6 모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소통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3단계 인터뷰 이런 것도 기본 활동이에요. 4명이 앉아있으면 모둠 활동할 때 어깨짝, 얼굴짝, 대각선짝 이런 것들이 되기도 하고 2가지 버전인데 원래 3단계 인터뷰는 이거예요. 어깨짝 인터뷰하고 얼굴짝 인터뷰하고 인터뷰한 결과를 공유하는 이게 이제 3단계 인터뷰인데 때에 따라서는 대각선까지 활동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 간단한 거지만 이런 기본적인 구조학습들을 제가 이 PPT 보내드릴 거니까 사실 이 PPT 없더라도 요거 제가 이 목록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수업 디자인하는 이 배움 디자인 목록표, 일상수업 디자인 목록표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요것만 위에 있는 생각 공유하는 거 요것만이라도 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책 꼭 사셔가지고 거기에는 이 기술 하나당 몇 페이지씩의 내용이 정리가 돼 있어요. 수업 사례나 활동 사례 이런 것들도 정리가 돼 있으니까 보시고 항상 옆에 끼고 수업 운영을 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 지금 여기 지금 3학년이랄지 그 이하 1, 2학년도 계시던가 1, 2학년 안 계신 것 같기도 한데요. 저학년 수업을 할 때
저학년 협동학습을 어떻게 할지 저도 참 막막했었는데 번갈아 가며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모둠이 3명이나 4명이어야 되는 건 아니죠.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2명이 모둠일 수 있는 거예요. 2인 1조 팀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짝 협동학습을 시키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세분화라는 거는 아까쯤에 못하는 아이들한테 말할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이가 해야 될 행동을 정말 세분화 시켜가지고 절차대로 하나씩 좀 지도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공간, 영역, 뭐 기술 이런 것들 세분화라고 한 게 뭐냐면 저학년 아이들은 나의 영역이 되게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영역 침범하는 거 못 참죠. 그러니까 아예 눈에 보이게끔 저는 이제 영역을 나눠버리는 거죠. 활동지 하나를 주더라도 선이 그어져 있는 활동지가 좋은 거고, 그 하나의 활동지를 줄 것이 아니라면 서로 다른 활동지를 가지고 바꾸어 보거나 아니면 교환하거나 돌리거나 뭐 이런 활동으로서 협동학습을 경험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영역을 좀 나누어주는 이런 구조학습을 적용하신다면 저학년들도 점진적으로 협동 구조학습을 성공할 수 있고, 이게 됐을 때 사실 저학년 저도 2학년 한 번 해봤습니다만 2학년 2학기쯤에는 4명 모둠 활동도 가능하게끔 훈련이 되더라고요. 좀 뒤에 건 쭉 넘어가고요. 네, 거의 지금 끝을 향해 갑니다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모둠 단위보다 어떤 개인별 단위가 더 적합한 교과 영역이 뭐냐, 협동학습 할 때. 저는 이제 이런 답을 생각했을 때 기능 영역이더라고요. 기능 영역. 언어 사기능도 기능이잖아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음악, 뭐 기악이랄지 가창이랄지, 뭐 미술도 마찬가지고, 실과도 마찬가지고, 체육도 팀 과정이 아닌 어떤 기능 이런 거 할 때, 그때는 사실 개인별 단위의 어떤 기능을 좀 신장시키고 요것을 나누는 방향으로 이제 협동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잖아요. 개인이 기능 연습을 하고 모둠에서 나누고 전체에서 뽐내고 다시 그걸 개인으로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이제 구조로 수업을 디자인하신다면 뭐 기능 영역 교과에서의 어떤 협동학습을 구현하시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다음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협동학습 적용이 어려운 교과는 뭐냐? 네,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 평상시 제 스타일로 봤을 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음소거 해제 요청해야지. 다. 다 음소거 다 해제 할 수 있다. 요청해야 돼. 나라면 그지? 그죠? 이제 날 알아.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된다라는 것보다 다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라고. 아니, 안 된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한계를 짓지 말라고 말을 했겠지, 내가. 그러니까 협동학습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철학인 거죠, 철학.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내가 생각을 해버린 순간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선생님들만의 협동학습을 개척해 나가시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협동학습은 이상호 선생님의 협동학습과는 달라요. 그걸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온갖 잡다한 것들, 거꾸로 교실의 경험, PDC, 뭐 하브루타 여러 가지 경험이 집약된 저만의 협동학습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협동학습이라는 것이 어떤 기법이나 이론 이런 그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이구나 이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들만 협동학습을 좀 천천히 개발해 나가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네,
기회가 된다면 제 여러 가지 협동학습의 철학에 기반을 둔 제 루틴 수업을 많이 경험시켜드리면 참 좋긴 한데, 저희 수업 혁신이 전학공의 목적은 단순히 어떤 기능이나 수업 활동 하나를 배워가는 연수로 애초에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왜요? 응. 글쓰기요? 네, 보여주세요. 이거 하나만 그러면 말로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다른 건 블로그에 더 자세히 기록이 있거든요. 협동 글쓰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런 거죠. 자존감, 아이들에게 성공의 경험을 주고 싶었다. 모든 아이들이 완성하는 어떤 글쓰기란 어떤 것일까? 그 안에서 또 개인의 능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게 글쓰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협동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수업 디자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글을 쓴다는 과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본론을 먼저 쓰고 초등 글쓰기 지도할 때요. 본론을 먼저 쓰기 하고, 근데 이제 어른들 글쓰기도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만, 가운데 쓴 다음에 이제 그 서론과 결론을 쓰라고 하는데, 사실 본론 쓰고 결론 쓰고 서론 쓴 다음에 제목 쓰기에 저는 훈련을 시켜요. 그게 사실 가장 쉽더라고요, 과정이. 근데 PC본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는 이제 글감 마련 활동을 시키거든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마인드맵 같은 거, 싱킹맵 같은 거.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건 PC본 앞에 더 먼저 들어가는 게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쓰고자 하는 글쓰기의 이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그냥 키워드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시킵니다. 막 브레인스토밍을 시켜요. 그래서 칠판에 제가 미친 듯이 키워드를 쓴 다음에 아이들하고 하는 행동이 그 안에서 키워드들 사이에서 분류를 짓습니다.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키워드들 간에 분류를 해요. 그럼 분류를 하면 예를 들어 40개의 키워드가 모였는데, 예를 들어 10개로 키워드가 나뉘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 10개 중에 소주제라고 할 수 있는, 즉 문단의 중심 생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상위 키워드 하나가 뽑힙니다. 상위 하위로 또 분석을 하면, 그러면 여기 보이다시피 주제 1, 2, 3, 4 이런 네모에 들어있는, 사각형에 들어있는 주제 키워드가 뽑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있는 그 비늘처럼 달린 애들은 글감 키워드가 되는 거죠. 각각의 문단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럼 여기 PC본의 머리와 꼬리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저는 서론과 결론 부분인데, 이 수업에서는 서론과 결론을 쓰지 못해요. 80분짜리 수업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 방법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PC본을 글쓰기에서만 쓰지 딴 데서는 안 써서 이게 딱 구조가 서론, 본론, 결론처럼 보여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 활동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보석맵을 전 씁니다. 선생님들 제가 여기에서 질문 만들기 한 적 있나요? 초반에 보석맵 가지고. 네. 그런 거 할 때 이걸 글쓰기로 좀 쓰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가운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잘 안 보이죠? 네, 이걸로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냐? 있다. 이거를 그럼 보이죠? 좀 흐리지만 보이시죠? 아까쯤에 PC본에서 소주제로 뽑아냈던 거죠. 가족, 생명, 도움, 이렇게 행복. 요거가 나오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무슨 수업이었는지? 글쓰기 주제가. 그래서 아이들이 도움, 가족, 생명, 이렇게 행복, 요걸로 지금 문단 주제를 뽑았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아까 PC본 보석 1의 주제를 적고요. 그 다음에 보석 2에다가 이 아이들은 제가 키워드가 아니라 바로 문장 만들기를 시켜버렸네요. 이 당시에는. 정답은 없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보석 맵을 할 때 보석 1에다가 주제 키워드 넣고, 지금 이미 PC본으로 한번 분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는 보석 2에다가 바로 문장 쓰기를 시켜버렸던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PC본에 들어있는 이 글감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 만들기를 하되, 아이들이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 주제가 되는, 소주제가 되는 생명이라는 키워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내포되도록 문장을 쓰라고 해요. 꼭 생명이라는 키워드를 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해요. 항상 생명이라는 키워드를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 애들 있어요. 근데 순서상으로는 처음에는 생명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문장을 만드는 게 좋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잘하는 애들은 다른 걸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생명이라는 느낌이 드러나게끔 내포된다는 것이 이제 느껴지게끔 아이들한테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제 문장을 써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으로 보석 2에다가 이제 글감을 마련하는 겁니다. 제가 이때는 보석 2하고 3에다 그냥 쭉 문장 쓰기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다가 지금 빨간색으로 문장을 쓴 애, 초록색, 주황색, 파란색 보이시죠? 4명이 각자 다른 네임펜을 가지고 문장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즉 글감을 모으는데 단어 수준에서 글감을 모았고 문장 수준에서 글감을 같이 협동해서 모았다는 거죠. 그러면 문장을 못 쓰는 애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애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문장을 만들게끔 가까이 가서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못 쓴다면 못 쓰는 대로 패스할 수 있게끔 글쓰기 활동에서도 발표에서처럼 패스를 가능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특이점을 보시면 잘라져 있죠, 지금. 즉 이거예요. 보석매 활동을 할 때 여기 안 보이네요. 죄송해요. 문장 쓰기, 그러니까 글감 마련하고 문장 쓰기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문단 쓰기를 해요. 근데 협동, 서로 간에 어떤 협동이 일어나는 것은 물리적인 단순히 내용을 좀 양상하는 협업의 수준은 문장 수준에서 저는 그치고요. 문단 쓰기를 할 때는 개인의 책무로 좀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석맵을 잘라버려요. 그 말인즉슨 처음에 PC본을 했을 때 이 4가지 주제가 4가지가 된 이유는 애들이 모둠이 4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둠이 4명이니까 그런 거고 PC본도 마찬가지로 각자 하나씩 맡으라고 한 거예요. 소주제를, 문단을 각자 맡았어. 예를 들어 저는 가족문단, 고은쌤은 생명문단, 시우쌤은 행복문단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그냥 쓰라고 하면 글을 못 써요. 그러니까 글감을 문장 수준까지 모아준 거예요. 돌려가며 쓰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 보석맵을 잘라버립니다. 잘라서 각자 책상으로 가져가서 글쓰기를 하는 거죠. 문단 쓰기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고 쓰기로 이제 아이들이 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각자 보석 4, 이 절반 적어놓은 가장 많은, 이게 지금 많이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얘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커서가 안 보이네요. 왼쪽에서 몇 번째? 오른쪽에서 2번째. 두 번째. 요거. 이런 게 지금 확실히 문단처럼 보이시지 않나요? 이거 말고. 여기 밑에 있는 요거. 요거나 요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단인 거죠. 네. 그럼 얘네는 뭘 한 거냐? 다른 친구들이 돌려가며 쓰기로 문장을 모아줬어요. 그러면 그 문장을 그대로 베껴 쓰는 놈이 있습니다. 순서도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정말 글쓰기 능력이 낮은 애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런 애들 누가 봐도 지가 새로 생산한 것처럼 보이죠. 내용은 안 보여도. 제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는 개인의 능력 차다. 개인의 어떤 전략을 써라. 친구들이 글감을 모아준 거지 순서가 정해진 거 없다. 네가 생각했을 때 독자의 입장에서 문장의 순서가 어떻게 되면 좋겠는지 대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장 그대로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으므로 중간중간에 접착 문장, 사이 문장을 새로 만들어줘야 된다. 잘하는 애는 바로 해요. 근데 못하는 애는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문장 순서를 조금 고민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각자의 능력껏 문단이 모여요. 각각 서로 다른 4가지의 주제로. 그러면 이제 다시 협업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냐면 각 팀마다 차별화를 두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각 팀마다 똑같은 소주제로 문단을 썼잖아요. 근데 문장도 다를 것이지만 근데 문단의 본론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단부터 4번째 문단의 순서 배치도 저는 고민을 하라 합니다. 이때는 토의가 들어가는 거죠. 요거 이해되셨나요? 각 팀마다
A, B, C, D 주제가 있는데 어떤 팀은 A, B, C, D 순서로 배치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토의가 결과가 나왔고 어떤 팀은 아니야 D부터 시작해서 A, B, C로 가자 아니야 B, A, C, D 순서로 가는 게 독자 입장에서 가장 이 우리가 글쓰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토의라는 거예요. 문단 순서를 정하는 배치 순서, 배열 네, 요거를 글쓰기 전략,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한 전략에 따라서 또는 이해이거나 선생님 그러잖아요. 정보 전달의 목적이거나 제가 자주 했던 말 글쓰기의 목적, 언어의 목적이 정보 전달, 설득, 친교나 정서 표현이잖아요. 이런 것들의 목적을 달성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순서로 글의 배치를 해보라고 토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치가 결정이 나죠. 그래서 이제 초고 쓰기가 비로소 이루어진 거는 얘네는 뭐냐면 방금 이거 배치를 했잖아요. 배치를 한 거 지금 얘네 밑에 애들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네, 글자 이거 문단을 배치를 결정한 다음에 자기 공책에다가 초고 쓰기를 시켜요. 근데 서론 결론이 아니라 본문 쓰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게 되면 단 한 명도 실패하지 않고 글의 수준은 차이가 나겠지만 본문을 완성할 수 있게 돼요. 왜? 보고 베끼기라도 하니까요. 당연히 이때 잘하는 애들한테는 제가 문단을 새로 추가해도 좋고 글을 또 바꿔도 좋고 고쳐 쓰기를 나름대로 하라고 조건을 답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히 개인의 속도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러므로 얘네는 지금 서로 다른 모둠이에요. 저희 반의 원탁이 지금 땅콩 책상처럼 앞에 있는 이유 2017년 제자들이거든요. 얘네 2017년 제자들 때부터 저는 원탁을 썼어요. 서로 다른 모둠. 본론을 지금 본문을 가운데 부분을 글을 완성한 속도가 다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저 다 했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끼리 새로 그룹핑을 해줘가지고 서로 돌려 읽고 피드백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고쳐 쓰기를 하는 거죠. 이 고쳐 쓰기까지 일단 오셨나요? 고쳐 쓰기까지. 그럼 멘토링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원탁에 앉아가지고 고쳐쓰기 피드백을 주고받고 고쳐쓰기까지 한 아이들은 교사한테 검사를 받으러 옵니다. 그럼 제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이 지도 과정에서 아이들이 형식이나 문법을 틀릴 경우는 저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교과서의 제재글을 사용해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교과서 예시글이 정말 좋은 예시글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글의 형식, 형태, 장르, 어떤 문법, 문단 이런 것들 지도를 해주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잡아주고 나서 저한테 가져오고 나서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 너는 이 뭐 궁금한 거죠. 뭐 기능 같은 부분들을 글쓰기 하는 과정에서 했던 고민 이런 것들 메타인지를 좀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다른 친구 글쓰기 실력이 안 되는 친구를 도와줄 만한 능력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면 그 친구한테 또래교사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존감, 어깨에 뽕이 이만큼 들어가요. 자기 글을 들고 다니면서 피드백 해줘요. 자기는 완성했잖아요. 능력치까지 얻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예시로 자기 글을 보여주면서 아직 완성을 못한 친구들한테 예시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글쓰기 과정에서 경험했던 절차적 지식과 메타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멘토링 활동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제 저희 반의 글쓰기 과정은 국어과 수업 연중이 일어날 때 항상 글쓰기 할 때 이 과정이 계속 수차례 연중 일어나요. 제 목표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1년 뒤에 저를 떠나갈 때 모든 아이들이 글쓰기를 성공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전에 성취 기준 달성 못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연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동학습 철학을 가지고 수업 디자인을 할 때 좀 반영을 하는 편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여기 이 수업이나 이런 수업을 디자인하는 걸 제가 다음번에 2차례 정도 경험을 시켜드리고 싶다는 건데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제가 진행을 했어요. 3회기나 남았는데 이거를 공문 쓰고 연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남은 2번에 한해서는 제가 연기를 하더라도 꼭 오프라인상에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2번을 모이더라도 꼭 수업 디자인은 체험을 하시는 걸로 좀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평가적인 부분 이거는 좀 넘어가고 저희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네. 이 부분은 좀 하도록 할게요. 얼핏 들으신 적도 있을 겁니다만 절대로 협동학습에서 과제물을 하나를 만들게 되었을 때 그 팀 과제물을 가지고 개인을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글이 좀 잘려서 보이나요? 잘려서 보이네요. 아니요. 네, 이렇게 잘 보시죠. 보이는데? 아, 얘가 좀 길었어요. 혹시 요거 이해되십니까? 모둠은 격려와 인정의 대상이다. 네. 이해 안 되십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팀 활동을 통해 이뤄낸 그 소통과 협력의 과정은 격려하고 인정하고 북돋워 줘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팀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모둠을 가지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협동과 소통 이런 것들을 길러갈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 성찰의 기회를 주고 모둠 안에서 서로 간의 대화의 기회나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 모둠 과제, 모둠으로서 팀 과제를 할 때에도 선생님들은 이런 관점으로 모둠 활동을 접근하신다면 그 또한 아이들한테 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버리거나 그래버린다면 잘하는 아이가 아까 나왔던 고민들, 못하는 아이를 버리고서라도 배제하고서라도 결과물 자체를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경쟁의식이랄지 성취욕이랄지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어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협동학습에서 결과물을 만드실 때 네, 절대 평가를 하시면 연결 지으시면 안 됩니다. 능력 평가를, 개인 평가할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모든 협동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활용해서 개인의 언어 사기능을 활용해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능력을 검증하시는 게 좋아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요걸 결합하셔가지고 개인이 모든 결과물을 활용해서 그러면 동등하게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말하기나 쓰기가 되긴 하겠죠.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네, 프로젝트 내용은 좀 넘어가고요. 이런 질문들도 하십니다. 인성교육. 그래서는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꼭 협동학습 철학을 반영한 학급 경영,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영양유심 교육과정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영양유심 교육과정에는 이러한 협동학습 철학까지도 반영된 거죠. 그래서 이거 옛날 모습인데요. 옛날 2017년, 18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제목, 제가 주제학습으로 하고 있는 제목을 보시면 아이들의 어떤 협동적인 어떤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런 이름들, 주제학습명, 뭐 나눔과 배려의 뭐 공동체, 나누는 대화 커져가는 생각, 뭐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네,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아까 쯤에 교과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전히 전 똑같은 이야기로 방어를 합니다. 협동학습 어떻게 100% 안 된다. 100% 안 되죠. 안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100%를 지향하면서 저희가 학급 경영과 수업 경영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근계동동이라는 4가지 철학을, 운영 철학을 외우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네, 이런 키워드들을 같이 결합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 철학을 세우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거, 어떤 경험,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행동주의, 이런 습관 형성에 있어서 행동주의가 들어가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특히 협동 구조학습 같은 경우에는 정말 행동주의처럼 아이들 훈련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정서, 레포 형성, 그 다음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도 관심 가지시고 찾아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PDC까지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다각도로 경험하시면서 협동학습이라는 이 선생님만의 철학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시간 과정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네. 오늘 그래도 몇 분 빼고는 다 오셨네요. 그 영상 이거 녹화한 거 누가 보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거는 같이 파워포인트랑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마지막 질문 있으십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파워포인트랑 이거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저희 다음 모임은 언제냐면요. 언제 돼요? 9월 22일. 9월 22일인가요? 제가 4주째 하는 거죠. 저희가. 네, 일단 9월 22일이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9월 22일인데요. 그때까지 이 최악의 상황이 풀리기를 좀 바라고 선생님들 제발 건강하고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네, 자기 몸, 가족 잘 지키시고 네, 온라인 수업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건 서로 수업혁신 이 대화방, 카톡방 이용하세요. 도움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하시고요.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9월